안녕하세요. 위포트 강사 신원입니다. 한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NCS 첫 강의를 작년에 한전 강의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2016년 하반기에 한전 강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은 강의였었는데요. 그래서 2년이 있는 것 같아요. 한전하고. 그리고 제 지도 교수님도 예전에 한전에 사회이사를 하셨고, 그리고 제 지인들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지인들한테 좀 연락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야지 합격할 수 있는지 그런 정보를 빼내려고 했었는데요. 본인들도 잘 모른다고. 근데 굉장히 잘 봤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의 이 필기에서 상위 5% 안에 들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합격하신 분들 중 안에서도. 그런데 그 점수를 알려주지 않는데요. 그냥 지레짐작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대충은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풀고 어느 정도 정답률로 가야 그래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래도 한 80% 정도는 풀어야 될 것이다, 문제를. 그리고 정답률은 또 한 80% 이상은 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 80 곱하기 80%니까 64% 정도 나오겠죠, 정답률은. 그래서 좀 장담을 하자면, 나는 안심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자면 한 70점 정도는 맞으면 장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60점대면은 그래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수준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정말 시간이 부족하죠. 이게 시간이 80분 주는데 95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한 문제당 50초 정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거니까 쉬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단어 매칭하는 문제, 그런 쉬운 문제에서는 20초 이내에 그냥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문 독해라든지 자료 해석 문제, 문제 해결 능력 쪽에, 자원관리 쪽의 문제에서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서는 굉장히 좀 빠른 풀이 방법들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2분 이내에 가급적 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전반적인 준비 방법, 그리고 시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출제되는지, 시험이 어떤 것들이 출제되는지 좀 살펴보고요. 후반부에는 이제 의사소통 능력 쪽에 예제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려고 올린 건 아니고요. 강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이 파일을 올렸어요. 이 화면을. 일단 NCS 직업기초 능력이 24강짜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강의고, 이제 기업별, 공사, 공단별 강의가 있는데요. 그 강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심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강의가 아니고요. 실전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의고사에 치중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강의를 지금 들으시면서, 물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한번 기본 강의로 돌아가서 기본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다지시는 강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보다 수리 자료 해석 쪽이 정말 취약하다. 예를 들어서 변화율 계산하는 거라든지 분수 비교하는 게 좀 취약하다 한다면 6강짜리 좀 짧은 강의가 있어요. 수리 자료 해석 파트만 모아서 한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에게 이제 질문하실 때는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카페, 제가 운영하는 카페 또는 위포트 카페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게요. 자, NCS가 무엇인지는 다 아실 것 같고요. 그거만 짚고 갈게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영역들을 좀 골라보면 10가지 영역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시면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그래서 한전에서도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은 공통으로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는 자원관리하고 정보능력. 송배전직 같은 경우는 자원관리하고 기술능력.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영역들 중에 이제 필요한 거를 이제 이렇게 조합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하는 직렬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잘 살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자료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정보능력 쪽이 자료 해석, 즉 표 그래프하고 적당한 텍스트하고 결합돼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자료 해석이 굉장히 이 NCS에서도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쪽에서도요, 문제 해결형 문제, 즉 NCS형 독해 같은 경우는 이따도 예제를 보겠지만 자료 해석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강조하자면 제가 자료 해석 메인 강사예요. 그래서 피셋 자료 해석에서 메인 강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파트에서는 확실하게 어떤 강의보다 더 앞서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거 장담하겠습니다. 자, 이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교재는 뭐 다들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 책에서는 전반부는 이 한전 시험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준비하는지 요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영역별로 이렇게 준비하세요라는 그 오리엔테이션 경향의 그 내용이 앞부분에 들어있고요. 후반부에는 이제 모의고사가 총 3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핵심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은 다른 뭐 NCS 기본서에서도 뭐 다뤘던 내용이니까 뭐 거의 힘들진 않을 거예요. 따라오시는데. 근데 이제 후반부에 이제 모의고사 강의로 들어가면 조금 더 집중해서 문제를 미리 그래도 풀어보시고 수업을 따라오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모의고사 강의는 저 혼자 진행하지는 않고요. 배승철 선생님이 같이 저랑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전반적인 영역별 개요 가이드는 제가 해드리고, 그다음 모의고사 중에서도 앞부분 1회 모의고사 또는 그리고 2회 모의고사에 좀 뭐 괜찮은 문제들 제가 설명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배승철 선생님이 맡은 걸로 분배를 했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뭐 세 번째 거 한번 변경사항이니까 한번 체크해보고 갈게요. 자, 인성검사가 예전에는 면접 파트에, 면접할 때 진행됐었는데, 이제는 필기할 때 같이 포함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거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그 문제 같은 것들을 또 이 교재에 담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발 인원은요, 일단 쭉 표를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1차, 3월에서 5월 사이에 1차라고 되어 있는데, 뭐 60명 사무직 뽑고요. 그 다음에 송배전 전국에서 56명. 요게 좀 메인이네요. 그리고 이제 지역 쪽에서는 호남 제주권이 50명, 예, 좀 많이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됩니다. 그래서 총 329명을 뽑는다라는 거네요. 자, 그리고 뭐 2차, 3차 또 선발이 있는데, 그때, 자기가 지원하는 직렬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전형 절차를 보겠습니다. 일단 서류 전형 통과해야 되겠죠? 뭐 서류는 대부분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제 직무 적성, 직무 능력 검사, 그죠? NCS 직무 능력 검사인데 여기가 좀 타이트해요. 2.5배수, 2.5배수, 4배수. 그러니까 사무 송배전 같은 경우 2.5배수니까요. 100배수를 사무직 같은 경우는 100배수를 서류에서 통과시켜 놓고 2.5배수를 뽑는다는 이야기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상위 2.5% 안에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뭐 전체가 다 응시한다고 서류 통과된 사람이 가정했을 때요.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잡아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배전 같은 경우는 조금 나아요. 서류에서 15배수고요. 그 다음에 그 필기에서 2.5배수니까 6대1의 경쟁이 되겠죠. 따라서 6명 중에 1명 안에 들면 돼. 그러면 퍼센트로 몇 퍼센트예요? 상위 6분의 1, 16.7%. 그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6.7% 잡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는 20배수, 4배수니까 20분의 4 얼마예요? 5분의 1이죠. 그래서 상위 20%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차에 이제 직무 면접을 보는데, 직무 면접에서 1.5배수, 1.5배수, 기타 2배수 이렇게 뽑는데요. 역시 여기에서도 직무 능력 검사 점수가 영향을 어느 정도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면접에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점수를 주기는 어렵거든요. 아주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 외에는 비슷하게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면접만 가지고 뽑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직무능력 검사가 반영이 돼서 최종 선발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2차만 통과하는 데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최종 합격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4차에는 이제 경영진 면접, 그 다음 최종의 신체검사 신원조회,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셨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직무능력 검사 구성을 보시면 일단 문항수가 95문항 80분이에요. 자, 이것도 뭐 자료 해석인데요. 자,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1분에 몇 문제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한 문제를 몇 초에 풀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비례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문제를 몇 분에 풀어야 될까 생각합시다. 뭐 몇 초? 자, 95문항 80분이에요. 그러면 얘를 지금 1분으로 놓으면 80분에 95니까 대략 여기가 1.2문항이 되겠죠. 그래서 1분에 1.2를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이제 한 문항으로 여기를 놓으면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대략 한 50초가 될 거예요. 50초. 자, 그러면 95대 80을 제가 빨리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95대 80이야. 그러면 얘를 100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95를 100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여기는 얼마 정도 될까요? 자, 95에서 100을 만드는데 필요한 게 이제 5만큼이 더 추가돼야 되는데요. 95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5%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5% 증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증가율 개념이에요. 그럼 80에서 5% 증가하면 4니까 4가 증가되면 84겠죠. 오케이. 자, 다시 이거를 1대 0.84로 나와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문제에 0.84분이야. 그러면 0.84분은 다시 초로 환산해 봅시다. 60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략 50초가 되겠죠. 그래서 한 50초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거예요. 50초. 근데 50초라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물론 이제 단어, 그 비례식으로 단어에 들어갈 그 조합 찾는 그런 거는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비중은 줄었지만 뭐 수추리 같은 거 중에서 뭐 단순한 수열 같은 거 줬을 때 뭐 그런 거는 좀 빨리 풀 수 있죠. 1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뭐 30초 안에 풀 수도 있어요. 또는 독해 잘 하시는 분이라면 뭐 주제 찾기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에서 시간을 좀 세이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장문의 텍스트가 나오고, 그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것들 있죠. 그런 그 수리와 텍스트가 결합되어 있는, 독해가 결합되어 있는 문제들이 좀 어려운데, 그런 부분, 또는 계산이 좀 어려운, 응용 계산 문제들.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앞에서 빨리 풀어가지고 남은 거를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쓸 때도 또 최소화시키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성검사를 같이 보는데 인성검사는 375문항 50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인성검사는 뭐 암기해서 보는 건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만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것만 좀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묻는데 살짝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냅니다. 근데 얘가 막 똑같은 질문인데 살짝 패턴만 바꿨을 뿐인데 정반대에 막 답을 하고 있으면 어때요? 멘탈이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영역을 보시면요. 사무, 송배전, 통신, 토목, 건축, IT, 원자력 발전 모두 공통 세 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그죠? 이건 공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게 사무는 자원관리 정보, 송배전은 자원관리 기술, 이쪽 통신 토목 쪽은 정보 기술, 원자력 발전 쪽은 조직위의 기술 능력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그 기술 능력이 기술직이나 뭐 이공계 관련된 직군의 경우에 강조가 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사무직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마음은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 사무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문계 출신들이 아무래도 비중이 높겠죠. 근데 그 전개도 같은 거, 도형 같은 거 잘 못 풀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거는 기술 능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은 좀 덜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그 직무능력 시험 검사의 구성 항목들을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 이거는 이제 영역별 출제 경향은요, 어차피 각 영역별 가이드를 또 제가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유형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정도만 파악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의사소통, 어휘, 독해, 문제 해결. 어휘라는 거는 뭐 그 단어 연상하는 거, 단어의 관계, 뭐 단어의 관계가 뭐 반의어 관계야, 그럼 반의어 관계 찾는 거, 포함 관계야, 그럼 포함 관계 찾는 거, 뭐 그런 것들이니까 뭐 평소에 뭐 어휘력이 좀 있거나 뭐 상식적인 수준의 어느 정도 높은 사람이라면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독해의 경우는 일반 독해하고 비슷해요. 일반 사기업의 직무적성 평가, 인적성 검사에서 나오는 거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하는 뭐 독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 해결 쪽을 조금 강조할게요. 문제 해결. 그 영역 중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영역이 따로 있는데 왜 의사소통 능력 안에 또 저게 들어가 있냐면 저게 이제 NCS에 특화된 독해라고 생각하면 돼요. NCS 특화 독해. 그래서 소재가 좀 차이가 있어요. 소재가. 뭐 공고문, 약관 같은 굉장히 실용적인 소재를 가지고 그리고 대부분 그 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텍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한전이라면 이제 전기, 뭐 에너지 관련된 텍스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단순 텍스트뿐만 아니라요. 여기서는 표나 그래프가 같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계산도 들어가요. 결국 의사소통 능력 안에 있는 문제 해결형이라는 것은 수리하고 독해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영역, 수리 능력. 수리 능력은 이제 응용 수리. 이건 뭐 기존의 인적성에서 많이 다루는 거죠. 뭐 방정식 미지수로 놓고 뭐 빨리 연립 방정식 만들어서 풀거나 또는 이제 뭐 속도를 계산한다든지 뭐 인류를 계산한다든지 뭐 등등등 뭐 확률을 계산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해석. 요거는 이제 역시 방금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에서 표 그래프 등장한다고 그랬듯이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이제 메인이 되는 거죠. 표 그래프를 해석하고 그리고 필요한 계산을 하는 그게 이제 메인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이 취약하신 분들은 좀 생소해서 그럴 거예요. 많이 안 해봐서 표 그래프 보고 해석하고 계산하고 이런 걸 평소에 잘 안 해보잖아요. 그래서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하다 보면 굉장히 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파트는 2016년 2차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았고요. 점차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뭐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부담은 덜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열에서 수 집어넣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부담을 덜어도 되겠구나.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또 나오는 거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역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요, 언어 추리. 이거 언어 추리 명제나 3단 논법. 뭐 명제하면 대우 명제는 딱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순 관계 뭐 그런 것들 잡아내시면 되고요. 3단 논법은 뭐 연결하는 거 있죠.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그러면 P이면 R이다. 뭐 그것까지 연결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문자 추리. 문자 추리는 요거는 이제 어떤 변형 과정을 겪었을 때 이 문자가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뭐 알파벳이나 한글 자모음 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거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이것도 이제 역시 문제 해결 능력에서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광의의 의미고 여기는 협의의 의미인데 실제 직무와 연결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제 실제 직무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전 관련 지문이 다수 출제된다. 특히 전기요금 관련된 거 많이 나오니까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올 거니까 그것도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자원관리 능력 보겠습니다. 자원관리는 시간, 예산, 뭐 물적, 인적 자원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데요. 뭐 크게 구별한 것이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뭐 주어진 자료 읽고 해석하고 계산하는 거니까요. 그럼 뭐 구별은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시간 및 예산 쪽에 비중이 높다. 뭐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뭐 수리하고 독해가 결합되어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정보 능력은요. 상품 분류 코드 문제, 컴퓨터 활용 능력 문제 등이 나온다. 그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 능력은 기술 이해 및 적용 능력. 이거는 뭐 사무용 기기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고장 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지문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개도. 이게 조금 이제 까다롭죠. 전개도가. 전개도에서 이 전개도를 완성했을 때 모양 중에 옳지 않은 거, 뭐 그런 것들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조직 이해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이것도 뭐 별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조직 이해 능력은 뭐 스워트 분석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 쪽도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모의고사 문제들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영역별 출제 경향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제 의사소통 능력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인데요. 영역 중에서 첫 번째 파트. 자, 출제 경향을 보면요. 자, 그 NCS의 그 가이드북에 보면은 의사소통 능력이 뭐냐, 그 하위 능력으로 이렇게 이제 지시되어 있어요. 문서 이해, 문서 작성, 경청, 언어 구사, 기초 외국어. 근데 기초 외국어는 솔직히 뭐, 여기에 좀 들어가는 게 좀 생뚱맞죠? 이거는 뭐 별도의 그 외국어 시험, 뭐 영어 시험 토익 성적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이제 요구할 거니까 요거는 제외하고 그 앞에 것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직렬에 다 나온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표 발문 보겠습니다. 단어들 사이에 같은 관계가 성립하도록 괄호 안에 들어갈 것. 그 다음 제시된 단어들 중 공통점이 있는 단어 3개를 통해 연상되는 단어. 문제를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휘 파트의 이제 구체적인 평가 목표, 유형 특징, 풀이 전략으로 가볼게요. 방금 말씀했던 내용이 바로 뭐 이거예요. 공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단어, 빈칸에 들어갈 단어 찾는 거, 그런 거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풀이 전략은요, 일단 뭐 평소에 단어들에 대한 어휘력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들을 따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의어 관계, 동의어 관계, 다의, 상하 관계. 다의라는 말은 뭐냐면 한 단어가 여러 뜻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평상시 글을 읽을 때 단어의 의미를 문맥상 파악한다. 네, 그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다의 하니까 하나 생각나서 그 코레일 예시 문제에 나왔던 단어인데요.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갱신으로도 읽고 경신으로도 읽어요. 그래서 경신, 갱신. 그래서 경신으로 읽었을 때는 어떤 앞에 어울리는 말이 기록, 경신, 어떤 기록을 경신한다. 기록을 깬다. 새로운 기록을 달성한다라는 의미고요. 갱신이란 말은 어울리는 게 이제 계약을 갱신한다. 즉, 어떤 것이 이제 종료가 임박했거나 종료됐을 때 새로 연장한다, 새로 늘린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단어들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우리 NCS 기본서에 그 앞에 포켓북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동의어 다의어. 그런 거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단어들을 넣어볼까요? 자, 보통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알려주고 하나만 묻는 거라면 상대적으로 앞에 관계를 파악하고 바로 이제 채워넣을 수가 있는데 얘는 2개를 이제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대입을 해보는 수밖에 없겠죠. 선지를 하나씩 집어넣어 봐요. 자, 전기, 바람. 전기와 바람. 그럼 자기하고 돛. 이건 뭔지 큰 뭐 감이 안 오네요. 자기하고 돛. 그죠? 전기하고 자기는 뭐 유사한 거 느낌인데 바람하고 돛은 바람이 불면 돛을 뭐 움직이게 돛을 밀어준다 뭐 그런 의미니까 뭐 특별히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은 관계여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전지, 부채. 자, 여기가 전지고 여기가 부채야. 그러면 뭔가 느낌이 오네요. 부채가 바람을 만들고 전지가 전기를 만들고 그죠? 그래서 이게 뒤에 있는 게 원천, 어떤 원천이고 앞에가 어떤 결과, 그런 논리로 해당됩니다. 일단 2번은 체크가 됐고요. 자, 3번도 한번 볼까요? 모터, 선풍기. 자, 여기가 모터인데요. 여기가 선풍기고 이 선풍기의 경우는 아까 부채하고 똑같은 논리로 선풍기가 바람을 만들어요. 그죠? 바람을 만들어. 오케이. 원천인데 그럼 모터가 전기를 만드나? 모터가 전기를 만드나? 모터가 전기를 만드는 거 좀 이상하죠?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움직인다. 모터를 돌린다. 뭐 그런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오히려 전기가 원천이고 모터가 돌아가는 게 결과인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다라는 걸 잡아내시면 되겠어요. 자, 뭐 이런 게 일단 단어 연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재밌어요. 그렇죠? 문제 푸실 때. 그러니까 누가
얼만큼 빨리 풀 수 있는가의 문제지 뭐 이걸 못 푸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빨리빨리 집어넣어 가지고 관계를 찾아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통점이 있는 단어 3개를 통해 연상되는 단어를 고르시오. 자, 지금 9개 단어를 줬는데요. 이 9개 단어를 다 보고 나서 3개가 공통된 게 뭐지?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주관식형으로 이렇게 써봐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씩 선지를 대입해서 이 선지에 해당하는 단어가 연결되는 단어가 3개가 나오는지를 보는 게 빠르겠죠. 자, 그럼 항해부터 보겠습니다. 항해랑 관련된 게 뭐지? 마젤란. 그렇죠? 콜럼버스. 그 외에는 없죠. 물론 어떤 분은 고래도 항해랑 관련된 거 아닌가요? 뭐 직접 관련 좀, 예. 그래서 좀 애매하면 다음 지문으로 가요. 확실한 걸 가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달걀. 달걀 하면 이제 콜럼버스의 달걀 바로 연상되고요. 그 다음에 닭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요게 모를 수도 있는데 부활절. 그죠? 부활절에는 그 달걀을 이렇게 주고받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3개가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2번은 요거는 약간 상식까지 좀 들어가 줘야 되는 문제지만 어쨌든 뭐 이 정도는 풀 수 있는 문제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2개씩밖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3개가 연결되는 거를 찾아내는 거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독해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독해는 글의 핵심을 찾을 수 있는가, 글을 바르게 읽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게 뭐죠? 주제 찾는 거, 주제를 알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세부 분석, 세부 내용 분석. 그리고 소재는 뭐 다양하다, 그죠? 다양한 소재가 나오고, 그리고 세트형 문제도 출제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제 비율이 높은 거는 아무래도 회사 관련된 업무죠. 그래서 전기, 전력, 신생 에너지 또는 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것들. 합쳐서 그거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죠. 자, 그리고 풀이 전략. 발문을 먼저 읽어라. 문제를 먼저 봐라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봐야. 예를 들어서 이게 주제 찾는 문제다. 그러면 주제 찾는 문제는 주로 이제 양괄식, 그죠?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뭐 그렇게 됩니다.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주제 찾기다 그러면 그 안에, 단락 안에 중간 부분에 있는 건 샅샅이 읽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중간중간에 있는 것까지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때는 빨리 선지에 있는 내용 읽고 올라가면서 확인해서 틀린 거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좀 자세히 읽어야 된다는 거. 어쨌든 그 텍스트 내용을 처음부터 다 샅샅이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요. 그래서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읽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각 문단의 주제에 대해서 밑줄을 그어라. 이게 주제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표현이나 문장에 밑줄을 긋는 연습을 하시고요.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답은 지문 내에 있다.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게 이 2개 모두 옳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는 어때요? 확실하게 옳지 않은 거 제거하고 둘 중에서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옳은 거. 상대적으로 그때는 또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문 내에서 찾아라. 자,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대표 예제. 자, 주제로 적절한 거 바로 체크해야 되겠죠? 주제야. 그럼 주제는 모든 거를 자세히 볼 필요 없고요. 자, 요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요거 일단 형식은 어때요? 형식은 이거는 약간 신문 기사의 느낌이에요. 뭐뭐 하다. 그래서 신문 기사나 아니면 어떤 뭐 보고서의 일부 그런 느낌이다. 굉장히 이제 공식적인 느낌인데요. 수치 정보가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중간에. 이게 눈에 잘 들어오죠. 그래서 그래프를 넣은 이유는 뭘까요? 이 그래프가 이 텍스트의 내용을 부각시키는 또는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넣겠죠. 그래서 주요 업종 품목별 전기 소비 및 수출 증가율. 전력 소비하고 수출 증가의 그래프상으로 보니까 어때요? 어쨌든 상관관계가 있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핵심 포인트겠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작하고 끝부분 자세히 읽으면 돼요. 오케이. 주제니까. 그래서 시작 부분 볼게요. 전력 소비 동향 흥미롭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런 반도체, 화학, 석유, 정제 같은
전력 소비 증가율이 높은데 수출 동향 자료에서도 유독 얘들이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급증했대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 내용 산업용 전기 소비량하고 수출 증가세가 동행한대요. 동행한대. 자, 이게 그러니까 메인. 보통은 이제 첫 단락에 주제에 대해서 바로 던져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약간 이제 첫 번째 단락은 이러이러한 현황이 있습니다라는 도입 부분으로 시작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 그걸 정리해 줬어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자세히 읽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쑥쑥쑥 지나가시고 마지막 단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무슨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어쩌고 하다가 마지막 문장. 우리는 경제 시스템이나 에너지 소비 효율화가 부족해 아직은 경제 생산 활동과 에너지 소비가 서로 비례하여 움직이는 커플링 상태에 있다. 비례, 커플링, 아까는 뭐였었죠? 동행,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이 움직인다. 상관성이 있다. 같이 움직인다. 그걸 강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제가 뭘까? 자, 그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들 빠르게 읽어보면요. 이유들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그 이유들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뭐라면서 어쩌고 중후장대형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어쩌고 막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질문 던지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1번 커플링, 여기 키워드 아까 커플링, 동행, 비례, 상관, 그죠? 그리고 아까 왜, 이유. 그래서 이게 가장 주제를 잘 나타내는 선지가 되겠죠. 쭉 다른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요. 자, 그래서 주제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요. 그 도입 부분하고 마무리 부분을 잘 읽으시고요. 가운데 부분은 빨리빨리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동행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하고 갈게요. 여러분 경기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 지수를 세 가지를 씁니다. 경기, 자,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그거에 미리 움직이는 지수들, 미리 움직이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가중평균 내서 종합지수로 만든 게 경기 선행지수예요.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종합 주가지수.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예측하는 거잖아요. 향후 이 품목의 미래가 좋은가, 성장성이 있는가 생각해서 그걸 예견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 주식을 사는 거니까 보통 6개월 정도의 그 시차를 두고 먼저 움직인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행지수는 실제 경기보다 미리 징표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잡아내서 조사한 게 선행지수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동행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 소비량이 수출하고에 동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요거는 이제 같이 움직인다는 이야기, 동시에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같이 움직인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걸까요? 뭐 제조업 생산율 같은 거, 제조업 그 가동률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움직이는 거겠죠. 그다음 경기 후행 지수는 실제 경기보다 나중에 따라가는 거니까요. 뭐 전형적인 게 그 재고 지수 같은 거, 그죠? 경기가 좋아지면 재고 지수가 낮아지겠죠. 이제 재고가 많이 풀리는 거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후에 재고가 많이 쌓이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부분 조금 더 추가해 드렸고요. 이제 다음 파트로 갈게요. 이제 다음 파트는 문제 해결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형은요. 언어 추리 유형하고 공고문 형태 또는 계산 관련한 수리 능력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 체크해 봅시다. 한 문제 안에서 다 물어봐. 읽기, 쓰기, 추리, 연산. 복합적으로 물어본다. 복합적 사고 능력. 정말 이게 NCS의 그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거를 종합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상 발생 가능한 상황이나 조건 등을 제시한대요.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묻는다. 이건 뭐 NCS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예.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유형 특징도 뭐 그런 이야기예요. 실무와 관련된 것들을 준다라는 거고요. 풀이 전략은요. 역시
모든 그 지문을 샅샅이 읽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방대한 양을 주어지는데, 그래서 질문을 읽고 필요한 부분만 가서 자세히 읽는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계산이 들어가줘야 된다. 뭐 그런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계산이 필요할 수 있는데 어느 쪽에서 각주나 조건 등에서 그 정보들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들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그래서 문제 해결형 그 지문에서는요, 예외 조항 같은 거, 그런 것들 잘 읽으셔야 돼요. 뭐, 뭐뭐는 예외임, 뭐뭐는 제외임, 뭐 이런 표현들. 그게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 조항들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수치나 공식 나와 있으면 꼭 체크하셔야 돼요. 수치, 공식 나와 있으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에 대한 이야기 있죠? 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상해, 하해. 이런 거 나오면 그것도 좀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치 정보, 그 다음에 기준에 대한 이야기, 예외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그것이 지문에서 메인으로 읽혀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를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결국 자료 해석 문제예요. 그래프 주고 밑줄 전고. 즉, 이 자료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건데요. 질문은 조금 특이합니다. 질문을 보시면 기사 내용을 바르게 수정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선지에서 그걸 수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수정이 올바르지 않은 거 또는 뭘까요? 기사가 올바른데 괜히 이상하게 수정한 거, 그런 걸 고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일단 그래프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건 무슨 그래프라고 하냐면 이거 혼합 차트라고 그래요. 혼합 차트. 왜 혼합 차트냐면 꺾은 선 그래프가 하나 있고 막대 그래프가 두 개 있어서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합 차트, 혼합 차트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 개수를 세보세요. 막대는 두 개, 꺾은 선은 하나.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이 그래프를 그린 사람은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눈에 잘 들어오는 게 일단 이거 가만히 보시면 얘가 제일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정렬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놓은 거예요. 중요한 항목으로 놓은 거다. 자급률이 중요한데, 자급률은 읽어보세요. 우측. 자, 이 그래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좌우의 축이, 즉 눈금이 좌우에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복수 눈금 차트예요. 그러니까 복수 좌표이자 복수 눈금, 단위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래서 얘는 오른쪽 가서 읽어야 된다.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겠죠. 오른쪽 가서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 본문에 보면은요, 100% 넘는다, 200% 넘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기준을 먼저 잡아 놓으세요. 여기는 200, 여기는 100이니까, 자, 200, 100을 기준을 잡아 놓고, 넘는 거, 안 넘는 거, 그 안에 있는 거, 그런 것들 이제 개수 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지문들 분석할게요. 자, 바로 기억 보겠습니다. 인천시는 자급률 325%로 16개 시도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는 자급률 289%인 충남이다. 요게, 자, 선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위는 자급률 259% 충남이라고 수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확인해 볼게요. 일단 289%는 너무 큰 수치예요. 여기가 2위 충남인데, 가보시면, 뭐, 요 정도 가 있죠. 요 정도. 그럼 250에서 조금 위지. 289면 거의 300에 가까운 거잖아요. 290 정도니까. 그러니까, 맞죠? 즉, 보고서가 잘못되어 있고, 그걸 수정한 내용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정되어야 돼. 그러니까 259%로 가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그 다음 니은 지문. 3위는 전남 229%로 이렇게 총 3개 시도만이 자급률 200%를 넘는다. 그랬더니 다시 이거 읽어볼게요. 3위는 전남, 4위는 경남으로 이렇게 총 4개 시도만이 자급률 200%를 넘는다로 수정한다. 자, 다시 그래프를 가볼게요. 자, 200% 넘는 게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게 어디냐면 경남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비율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디귿. 또 부산, 경북, 제주 등 3개 시도가 자급률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산, 경북 등 2개 시도가 자급률 100% 넘는 것이다. 그럼 그래프에서 확인해 볼게요. 100을 넘는 거, 부산, 여기가 부산, 그 다음에 경북. 그렇죠. 제주는 해당되지 않죠. 제주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해야 되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리을 지문 보겠습니다. 반면 대전, 서울, 충북, 광주 등 4개의 시도는 자금률 10% 못 미쳐 대부분 다른 시도에서 공급받고 있는 상태이다. 일단 그래프에서 이것만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4개는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대충 봐도 10%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게 확인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수정 내용을 보면 괄호 안의 자금률을 각각 1%, 2.6%로 수정한대요. 충북의 괄호 안을, 대전과 충북의 괄호 안을 이렇게 바꿔야 될까? 자,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그래프상으로는 참 애매해요. 이게 굉장히 낮은 쪽이 있어갖고 이게 뭐 정확히 몇인지는 1인지 2인지는 뭐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와 있는 정보를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충북은 발전량 808, 소비량 22,179. 자, 그 다음에 발전량 152에 소비량 9,103인 대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만 읽어볼게요. 자, 1%가 말이 안 되죠, 지금. 대전은 숫자를 보시면 152고 9,003이에요. 그러면 1%는 기준수에서 소수점을 2자리, 즉 분모가 되는 수에서 소수점 2자리 가보죠. 91 정도가 1%인데 얘는 지금 152예요. 그러니까 1%보다 2% 쪽이 더 가까운 수치죠. 그래서 반올림 되면 2%로 나가겠죠. 따라서 틀렸다라는 게 확인되고, 아까 위에서 언급한 비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대전이 1.7%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1.7%가 왜 맞느냐? 요건 이제 어림산으로 이렇게 푸세요. 일단 틀렸다는 건 확인됐고요. 그 1.7%가 맞는지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9103에서 1.7%를 곱했을 때 152하고 비슷한 수가 나오는지. 원래 정석적으로는 9103에 152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약 1.7%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 나눗셈을 하는 것보다는 곱셈을 하는 게 빠르니까요. 곱셈을 갑니다. 그럼 1.7%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무조건 1%를 먼저 봅니다. 91 정도가 1%예요. 그러니까 결국 91 곱하기 1.7, 91을 1%로 잡았을 때 91 곱하기 1.7을 했을 때 뭐 152 정도 될까?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한 수가 나오니까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딱 정확하게 152는 안 나오겠죠. 왜냐면 이 1.7의 7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돼서 7로 표시한 거니까 여기 숫자들이 끝자리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슷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비율 처리하는 거는 제가 이제 수리 자료 해석 파트에서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 거니까요. 이 정도로 언급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보를 읽어보시면 미음. 또한 발전량이 가장 큰 지역이 소비량은 가장 낮고 그런가요? 자, 이게 가장 높은데 소비량이 가장 낮은 건 아니에요. 더 낮은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 쉽게 확인되고 따라서 내용을 보면 부합하지 않는 검으로 삭제한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의사소통 능력의 대표적인 유형들 문제를 살펴봤어요. 이거 지금 맛보기 한 거니까요. 뭐 이것만 가지고 학습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리 파트, 수리 능력 쪽으로 또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